여러분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오늘 저희 채널 그 시절 그 스타에서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남기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명성이나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평생을 짊어지고 간 책임과 명예, 그리고 그 끝에 남겨진 아주 고요한 진실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자 우리들의 영원한 국민 배우이신 이순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동원 씨, 오랜만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내 인생이 대단할 것도 없고 그저 남들처럼 버티며 살아온 것뿐인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혹시나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더군요. 하지만 최근 세상을 떠난 성우 송도순 씨의 소식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참 먹먹해졌습니다. 그분이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는 말을 남겼을 때 사람들은 돈의 액수를 궁금해했지만 저는 그 뒤에 숨겨진 수십 년의 긴 침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삶의 편린들과 함께 우리가 평생 말하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무거운 책임에 대해 조금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순재 선생님, 방금 송도순 씨의 이름을 올리실 때 목소리가 잠시 떨리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에 들려온 그분의 별세 소식은 우리 세대에게는 단순한 부고가 아니라 마치 우리 시대의 한 페이지가 강제로 넘어가는 듯한 기분을 주었지요. 특히 10일간의 혼수 상태 끝에 눈을 감으셨다는 소식을 접하며 선생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평생을 목소리로 대중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이가 정작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는 가장 깊은 침묵 속에 머물러야 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동건 씨,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나이가 드니 이제는 누굴 보낸다는 것이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가슴 한쪽이 시리고 아려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도순이는 참 씩씩한 친구였습니다. 톰과 제리의 그 익살스러운 목소리부터 17년 동안 퇴근길 운전자들의 마음을 달래주던 그 목소리까지 그녀는 언제나 누군가의 곁을 지키는 존재였지요. 그런데 그 씩씩함 뒤에 얼마나 많은 고독이 있었을지 같은 시대를 살아온 광대로서 저는 자꾸만 그 뒷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면 안 되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내색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도순이가 혼수 상태로 열흘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침묵이 어쩌면 평생 남을 위해 소리를 내어주던 그 친구가 비로소 얻은 가장 고요한 휴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 침묵은 너무나 무겁고 아픈 것이죠.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세대는 침묵을 미덕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송도순 씨가 방송에서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공언했을 때 세상은 떠들썩했지만 선생님과 저는 그 선언이 단순히 돈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며느리에게 보내는 가장 처절하고도 진심 어린 감사의 편지였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평생을 배우로서 수많은 배역을 소화하시며 가정과 일터에서 말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오셨지요. 그 과정에서 느끼셨던 그 고집스러운 침묵의 정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가장의 무게이자 한국 남자로서 지켜야 했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겁니다. 사실 송도순 씨가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고 했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깊은 탄식이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며느리가 참 장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 역시 반세기 넘게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저 마수적은 남편이자 무뚝뚝한 아버지였습니다. 연기자라는 직업이 그렇습니다. 남의 인생을 사노라 정작 내 아내와 자식들의 아픔을 들여다볼 물리적인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지요. 배고픈 시절에 연기를 시작해서 그저 살아남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집안의 기둥이 흔들린다고 믿었으니까요. 송도순 씨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자 성으로서 그 치열한 방송국에서 살아남으며 아들 둘을 키워내고 시아버지를 9년이나 모시는 동안 그녀가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켰겠습니까? 그 삼킨 말들이 쌓여서 결국 전 재산이라는 이름의 결단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송도순 씨가 겪었을 그 9년의 세월이 손에 잡힐 듯이 다가옵니다. 1970년대에 기저귀도 간병인도 없던 시절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시아버지를 모셨다는 것은 오늘날의 잣대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요. 특히 평화시장에서 추리닝을 수십 벌씩 사다 놓고 더러워지면 버려야 했던 그 비참하고도 숭고한 현실 앞에서 그녀는 아마 수만 번을 울었을 겁니다. 선생님께서도 그 시절 어려운 연극 무대를 지키며 비슷한 고통을 목격하거나 직접 겪으셨을 텐데 그 시절의 효도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기에 그토록 가혹했을까요? 그 시절에는 그것이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도리가 무너지면 인간이 아니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당연함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우리는 그때 몰랐거나 혹은 모른 척 했습니다. 도순이가 시아버지의 대변이 묻은 추리닝을 버릴 때 그녀의 친정어머니가 그걸 몰래 가져다 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비단 도순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를 버텨온 우리 누이들, 우리 어머니들의 공동의 눈물입니다. 저도 연극하느라 돈 한 푼 못 벌어 올 때 제 아내가 말없이 생계를 책임지며 시어른들을 모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제 무능함이 터져 나올까 봐 겁이 났던 것이지요. 우리 세대의 침묵은 때로는 이렇게 비겁하기도 했습니다. 송도순 씨가 며느리에게 그토록 관대했던 이유는 본인이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먼저 통과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은 고통을 네가 겪고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그 마음은 동병상련을 넘어서는 일종의 거대한 구원과도 같습니다. 결국 송도순 씨의 선택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위로이자 며느리의 현재에 대한 존경이었군요. 선생님, 오늘 이 대화의 시작이 벌써부터 가슴을 무겁게 누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외면했던 진실들을 마주하는 것 같아 긴장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생의 가장 귀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돈 20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끝내 말하지 못한 그 침묵 속에 담긴 진심일까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서로의 고통을 알아주는 그 짧은 눈맞춤은 영원히 남는 법입니다. 송도순 씨는 떠났지만 그녀가 며느리에게 건넨 그 따뜻한 지지는 며느리의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었을 겁니다. 저 또한 이제 살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노배우로서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유명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는가 하는 점이더군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동년배 여러분도 아마 저와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자식들에게 말은 못해도 마음속으로는 늘 미안하고 고맙다는 그 한마디를 품고 살지요. 오늘 그 이야기를 이순재라는 사람의 입을 빌려
천천히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고단한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우리가 지킨 그 침묵이 얼마나 숭고한 것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이순재 선생님, 우리는 방금 송도순 씨의 마지막 길을 추억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만 사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은 역시 그 독보적인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지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톰과 제리의 그 익살스러운 목소리부터 교통방송의 따뜻한 안내까지 그녀는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을 대중의 귀가 되어 주었지요. 선생님께서도 연기 인생 60년을 훌쩍 넘기셨는데 우리처럼 평생을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직업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무게를 견뎌야 하는 일인지요. 특히나 배고프고 가난했던 그 시절, 목소리 하나에 생계를 걸고 가족을 지탱해야 했던 그 절박함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동건 씨, 그 시절은 정말이지 소리 하나에도 목숨을 걸어야 했던 때였습니다. 도순이가 처음 성우가 되었던 19세 무렵을 생각해보면 한국 전쟁의 상흔이 가시지도 않은 채 모두가 하루 한 끼를 걱정하던 때였지요. 그녀가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다니며 배우를 꿈꿨지만 결국 성우의 길로 들어선 것도 어쩌면 운명이었을 겁니다. 예쁜 기집애들이 너무 많아서 울었다던 그 친구의 고백이 참 인간적으로 다가오더군요. 하지만 양광남 교수님이 넌 소리가 특이하다며 성우를 권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가진 그 목소리가 훗날 수천만 명의 가슴을 울릴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저 역시 비슷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예술을 한다기보다 그저 주어진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서 가족들에게 밥을 먹여야 한다는 책임감이 훨씬 컸지요. 도순이가 커피 심부름만 3년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건 그 목소리가 끊기면 가족의 생계가 끊긴다는 공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씩씩한 목소리 이면에 숨겨진 3년의 고단함이 쌓여 비로소 국민 성우라는 타이틀이 만들어진 것이죠. 제가 무대 위에서 대사를 외우며 밤을 지새울 때도 머릿속엔 늘 이번 작품이 끝나면은 아이들 학비는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겐 낭만보다 치열한 현실이 먼저였으니까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화려한 스타의 이면에는 결국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짊어진 무거운 짐이 있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송도순 씨는 특히 만화 더빙에서 수십 명의 캐릭터를 혼자 연기하며 목소리의 마술사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방송 때문에 정작 자신의 집에서는 저녁 식사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남의 가족들을 웃기기 위해 자신의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해야 했던 그 모순적인 삶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그런 삶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에 쌓이는 미안함은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그것이 광대의 숙명입니다. 남의 집 저녁 시간은 풍요롭게 만들어주면서 내 집 식탁은 비워두어야 하는 그 적막한 말입니다. 도순이가 2007년에 라디오를 은퇴하고 나서야 6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배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대한민국 모든 운전자에게 길을 안내해 주던 사람이 정작 자기 집 부엌으로 가는 길은 환갑이 넘어서야 찾은 셈이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지방 촬영을 다니고 밤샘 녹화를 하느라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사진으로만 확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박수갈채를 받을 때 내 자식들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견디며 외롭게 자랐지요. 송도순 씨가 은퇴 후에 스스로를 늦깎이 아줌마라고 부르며 친구들에게 밥을 해주는 것에 행복을 느꼈던 건 40년간 억눌러 왔던 평범한 삶에 대한 갈증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소소한 행복을 제물로 바치며 살았습니다. 그게 명예인 줄 알았고 그게 가장의 도리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인생의 황혼에 서보니 아내와 마주 앉아 찌개 한 그릇 나누는 시간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순이는 그 뒤늦은 깨달음을 며느리에게 전달하고 싶었을 겁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혹은 내 빈자리를 채워줘서 고맙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지요. 선생님께서는 지금의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갈망을 짚어주셨군요. 송도순 씨가 은퇴 후 홈쇼핑 호스트로 변신해 중소기업 제품을 팔며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한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프라이팬 하나를 잡으며 비로소 살림의 재미를 알았다는 그 말 속에 우리 세대 여성들이 억눌러 온 삶의 본질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송도순 씨가 그토록 며느리를 아끼고 전 재산을 주겠다고 공언했던 심리적 배경에는 혹시 본인이 누리지 못한 그 평범한 삶을 며느리는 온전히 누리길 바라는 대리 만족의 감정도 섞여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도순이가 며느리 최재한 씨를 만났을 때 그녀는 단순히 아들의 아내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젊은 시절에 또 다른 자아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며느리 역시 홈쇼핑 호스트로서 치열하게 일하면서도 매주 일요일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시어머니를 찾아왔다지요.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15년간 오갔다는 건 의무감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순이는 그 며느리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평생 일터에 있느라 지키지 못했던 집안의 온기를 느꼈을 겁니다. 우리 세대 부모들이 자식에게 엄격한 이유는 사실 자기 삶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만큼은 예외였던 건 그 아이가 보여준 헌신이 자신의 죄책감을 씻어주는 보상처럼 느껴졌기 때문일 거예요. 아들들은 버석버석하다고 표현했지만은 사실 그 아들들을 그렇게 만든 것도 일하느라 바빴던 자신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미안함을 며느리라는 통로를 통해 쏟아부은 것이지요. 전 재산을 주겠다는 말은 며느리야, 네가 내 아들과 내 가정을 지켜주었으니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너다라는 항복선언이자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명예를 위해 살았던 40년보다 며느리와 함께한 15년이 그녀에게는 더 진실한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순재 선생님, 우리는 방금 송도순 씨의 따뜻한 이면을 보았습니다만 사실 그녀의 가족들이 붙여준 별명이 김일성이었다는 대목에서는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집안의 독재자로서 아들들이 식사 도중에 주차하라는 명령 한마디에 즉시 일어서야 했고 약속 시간에 5분만 늦어도 차문을 잠가버리는 엄격함은 우리 세대 가장들이 가졌던 그 서슬 퍼런 질서와 닮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평생을 도덕과 절제를 강조하며 사셨는데 왜 우리 세대는 유독 가족들에게 그토록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규칙을 강요하며 살아야 했을까요? 그 엄격함 속에 감춰진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동건 씨, 김일성이라는 별명이 참 고약하면서도 서글프게 들립니다. 우리 세대에게 집안은 하나의 작은 국가였고 가장은 그 국가를 외풍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책임자였습니다. 도순이가 아들들에게 그토록 엄격했던 것은 밖에서 성으로서 천의 목소리를 내며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 긴장해야 했던 그 삶의 관성이 집안까지 이어진 것이라 봅니다. 약속 시간 5분을 어기면 문을 잠가버렸다는 건 단순히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어기는 순간 삶의 균열이 시작된다는 공포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지요. 저도 자식들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기보다는 늘 예의범절과 시간을 강조하며 살았습니다. 밖에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게 키우는 것이 부모의 최대 임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이 그렇게 엄한 어머니가
며느리에게만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관대한 시어머니였다는 점입니다. 아들들이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는 군대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며느리가 무즙을 비싸게 청구하거나 생수를 늦게 배달해도 허허 웃어 넘겼다는 것은 도순이에게 며느리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유일한 정서적 해방구였기 때문일 겁니다. 말씀하신 정서적 해방구라는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송도순 씨는 방송에서 나 같은 시어머니 없다고 자화자찬하면서도 며느리의 작은 실수들은 농담처럼 넘겨버렸지요. 하지만 아들들에게는 여전히 독재자의 면모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가 사실은 아들들에 대한 깊은 미안함과 며느리에 대한 의존이 섞인 결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한국의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와 딸처럼 지내고 싶어 하면서도 왜 정작 자기 자식들에게는 감정의 문을 닫아걸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 시대가 가진 소통의 한계였을까요? 그것은 일종의 보상 심리이자 거울 효과입니다. 아들들은 내가 일하느라 바빴던 시절에 결핍을 그대로 담고 있는 아픈 손가락들입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내가 못해준 것들이 생각나니 오히려 더 엄하게 대하며 그 미안함을 감추는 것이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다릅니다. 생판남이었던 아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 내 아들의 빈틈을 채워주고 내 수발을 들어줍니다. 도순이가 며느리 최자연 씨에게 15년 동안 주 1회 방문을 요구하고 개 2마리를 냉장고에 넣어달라며 왕복 4시간 거리를 오게 한 것은 어쩌면 지독한 외로움의 발로였을 겁니다. 독재자라는 가면을 쓰고 아들들을 휘둘렀지만 속으로는 누군가 자신을 봐주길 절실히 원했던 것이지요. 며느리가 그 황당한 요구들을 다 들어주며 노예처럼 살았다고 웃으며 말할 때 도순이는 그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꼈을 겁니다. 누군가 나를 이토록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내 명령에 기꺼이 응해준다는 사실이 그녀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준 것이지요. 그래서 전 재산을 주겠다는 선언은 며느리야 고맙다. 네가 내 마지막 독재를 받아준 유일한 신하이자 친구였다라는 눈물겨운 고백인 셈입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그 비상식적인 요구들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깊은 외로움의 신호였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살아있는 개 2마리를 무서워서 냉장고에 못 넣으니 김포에서 잠실까지 오라고 했던 그 일화는 참 황당하면서도 노년의 무력감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국민성우로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지배하던 여성이 정작 집안에서는 개 1마리에도 벌벌 떠는 나약한 존재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살면서 문득 내가 이렇게 작아졌나 싶어 가족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억지를 부려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왜 없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몸만 늙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문드러집니다. 세상이 나를 잊어가는 것 같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아직 여기 있음을 확인받고 싶은 못된 본능이 꿈틀대지요. 도순이가 며느리에게 무즙을 매일 배달시키고 물이 떨어졌다고 전화를 걸어댄 건 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김포에서 잠실까지 그 막히는 길을 뚫고 달려오는 며느리를 보며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이 집안의 김일성임을 확인하고 안도했을 테지요. 참 못난 시어머니라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세대 노인들에게는 그게 사랑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나 지금 물 없으니 가져오너라라고 소리치는 것이지요. 며느리 최자연 씨는 그 소음 뒤에 숨겨진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을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5년을 버틴 것이고 도순이는 그 인내의 시간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로 여겨 전 재산이라는 거창한 봉투를 내민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엄격함은 사실 사랑받고 싶다는 말을 할 줄 몰라 선택한 가장 슬픈
방어 기제였음을 이제야 고백하게 되네요. 이순재 선생님, 이제 우리는 송도순 씨의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도 거룩했던 9년이라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970년대 그 척박한 시절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시아버지를 모시며 기저귀도 없이 수건으로 뒷수발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특히 평화시장에서 추리닝을 수십 벌 사다 놓고 더러워지면 미련 없이 버려야 했던 그 처절한 현장은 효라는 이름으로 한 여성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그 시절을 살아오셨으니 아시겠지만 당시의 간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이 힘든 것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사투가 아니었겠습니까? 동건 씨, 그 9년은 말이 9년이지 3,000일이 넘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1970년대라면 제가 한창 영화 촬영으로 전국을 누비던 때인데 그때는 효도가 선택이 아니라 천륜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순이가 겪은 이 일은 천륜이란 말로 포장하기엔 너무나 가혹했지요. 한쪽 팔다리를 못 쓰는 시아버지가 정신만은 멀쩡해서 스스로 똥을 뭉치며 며느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던 그 모습,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때 도순이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슬픔보다 앞서는 것은 구역질이었을 것이고 그 구역질을 참아내며 시아버지를 씻겨야 했던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참함이었을 겁니다. 추리닝을 버리는 행위는 단순히 빨래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일 거예요. 더러운 옷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때마다 자신의 고통도 함께 버려지길 간절히 바랐겠지요. 그런데 그 버린 옷을 친정어머니가 가져가 빨았다는 대목에서는 정말이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딸이 돈 벌어 사온 옷인데 왜 버리냐며 바깥사돈의 오물을 닦아내던 그 친정어머니의 마음은 또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세대 여성들은 그렇게 서로의 고통을 짊어지며 그 모진 세월을 건너온 것입니다. 송도순 씨는 훗날 이 경험을 회상하며 친정어머니에게 평생 미안함을 느꼈다고 고백했지요. 친정아버지는 그런 딸에게 내가 본 인간 중에 네가 최상품이라고 극찬하며 버팀목이 되어주셨고요. 사실 송도순 씨의 이 9년 간병 이야기는 김수연 작가의 드라마로 만들어져 방송 대상까지 받았을 정도로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 화려한 대상 트로피가 과연 9년간 닦아낸 오물의 냄새와 맞바꿀 수 있는 가치였을까요? 명예라는 것이 때로는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은 아닌지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명예는 그저 남들이 붙여준 이름표일 뿐이죠. 도순이에게 남은 건 트로피가 아니라 굳은 살이 박인 마음이었을 겁니다. 시아버지가 서울대 출신임을 자랑하며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때 친정아버지가 소학교 나왔다며 맞장 굳혀주던 그 바둑판 앞의 풍경이 아마 그녀를 버티게 한 유일한 인간적 온기였을 겁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여성들에게 너무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 왔습니다. 성으로서 목소리를 팔아 돈을 벌어오면서도 집안에선 종처럼 시어른을 모셔야 했던 그 이중의 굴레 말입니다. 제가 송도순 씨를 존경하는 것은 그 고통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자기 삶의 주인 의식을 놓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 그의 무너진 자존심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똥을 뭉치는 시아버지의 손을 보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인간의 피해에 대한 절규였을 겁니다. 이런 깊은 고통을 통과해본 사람이기에 훗날 자신의 며느리가 친정 아버지를 간병할 때 그토록 현실적이고도 서늘한 조언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말씀하신 그 조언, 즉 모시는 사람은 입을 꾹 다물어야 한다는 말은
정말이지 뼈아픈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송도순 씨는 며느리에게 직접 모시면 포악해지니 차라리 간병인을 쓰라고 권유했지요. 본인이 9년 동안 성녀처럼 시아버지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며느리에게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진정한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도 평생을 살아오시며 후대에게 이 길은 너무 힘드니 오지 마라, 혹은 이 고통은 나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는지요? 매 순간이 그랬습니다. 연기라는 길도 겉은 화려하지만은 속은 문드러지는 직업입니다. 제 자식들이나 후배들에게 이 길이 얼마나 고독하고 잔인한지 수없이 말해주고 싶었지요. 하지만 도순이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도덕적 우월감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효녀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 네 영혼을 썩히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지요. 9년간 시아버지를 모시며 그녀도 분명 포악해졌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벽에 머리를 박고 싶었을 것이고 이름 모를 화가 치밀어 자식들에게 애먼 화풀이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더러운 추리닝을 빨던 친정어머니를 보며 느꼈던 그 지독한 죄책감이 그녀의 가슴엔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최자연 씨에게는 그 죄책감을 물려주기 싫었던 겁니다. 전 재산을 주겠다는 말보다 더 위대한 유산은 바로 네 마음이 썩지 않게 지키라는 그 불온해 보이지만은 가장 따뜻한 충고였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진 가장 큰 오류는 희생을 숭고함으로만 포장하려 했다는 것인데 송도순 씨는 그 껍데기를 깨부수고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준 진정한 어른이었습니다. 이순재 선생님, 이제 이야기는 며느리 최자연 씨의 시련으로 이어집니다. 2023년 그녀의 친정아버지가 대장암 말기로 쓰러졌을 때 송도순 씨가 건넨 조언은 참으로 차갑고도 명확했습니다. 모시는 사람은 입 꼭 붙여야 한다. 직접 모시면 사람이 포악해진다. 라는 그 말입니다. 사실 대중에게 비춰진 송도순 씨의 이미지는 언제나 씩씩하고 유머러스했는데 며느리에게 건넨 이 말은 마치 삶의 밑바닥을 9년간 기어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신음처럼 들립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 조언이 며느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경고였을까요? 그것은 가장 지독한 형태의 사랑이 담긴 경고였습니다. 동건시 병수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눈물로 정성을 다하지만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되면 부모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원수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순이는 그 과정을 9년이나 겪어봤으니 며느리가 앞으로 겪을 그 마음의 붕괴를 예견했던 것이지요. 입을 꼭 붙여야 한다는 말은 불만을 참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입을 여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희생이 독설로 변해 부모의 가슴을 찌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최자연 씨가 방송 중에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도 생방송을 마쳐야 했던 그 처절한 순간들, 그리고 2년간 술도 끊고 친구도 끊으며 전화벨 소리에 공포를 느껴야 했던 그 삶을 도순이는 옆에서 지켜보며 자신의 9년을 다시 살았을 겁니다.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내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그저 고통받는 한 인간으로서 그녀를 바라본 것이지요. 그래서 포악해지지 않으려면 차라리 보지 말라는 극약 처방까지 내린 겁니다. 실제로 최자연 씨는 송도순 씨의 말대로 되어버렸다고 고백했지요. 주변에서 효녀라고 칭찬하면 그 복 가져가시라고 냉소적으로 대답할 만큼 그녀의 마음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녹화 현장에서 동료들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자기가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괴로워했던 그 모습은 사실 간병하는 모든 가족의 숨겨진 얼굴이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누군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행위가 오히려 인간을 추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이 역설적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그것은 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에 당연한 반응입니다. 잠을 못 자고 대소변을 받아내며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데 어떻게 성인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도순이가 며느리에게 간병인을 쓰라고 그토록 강요했던 건 며느리의 효심을 꺾으려 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인간다움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효라는 명분 때문에 사람이 짐승처럼 변해가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것이지요. 저도 예전에 동료 배우들이 부모님 병간호 때문에 촬영장에서 실수를 하거나 성격이 변해가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지만은 저는 그 속이 얼마나 까맣게 타들어가는지 알기에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송도순 씨는 그 지옥의 문턱에서 며느리의 손을 잡아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입을 다물라는 말은 곧 너의 그 포악해진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내 앞에서는 소리쳐도 좋다는 허락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만은 속내를 털어놓으며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송도순 씨는 며느리에게 도덕적 완벽주의를 버리라고 조언한 셈이군요. 하지만 최자연 씨는 결국 아버지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끝까지 자신의 손으로 간병을 마쳤습니다. 2년간의 그 사투 끝에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났을 때 송도순 씨는 며느리에게 잘했다, 숙성됐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발효와 썩는 것은 한 끗 차이라는 그 비유는 참으로 탁월합니다. 선생님, 삶의 고통이 우리를 썩게 만들지 않고 발효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세대가 겪은 그 모진 풍파들도 결국은 발효의 과정이었을까요? 발효되려면 숨구멍이 있어야 합니다. 꽉 막힌 도간에서는 썩어버리지만 작은 숨구멍 하나가 있으면 향기로운 술이 되는 법이지요. 도순이가 최자연 씨에게 그 숨구멍이 되어준 겁니다. 시어머니가 내 고통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그 믿음 하나가 며느리의 포악함을 인내로 바꾸어 놓은 것이지요. 우리 세대가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포악해지지 않고 이만큼 나라를 일궈온 것도 서로가 서로의 고단함을 묵묵히 인정해주던 그 숨구멍 같은 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순이는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그 발효의 시간을 보상해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며느리에게 남은 건 돈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그 서늘한 조언 뒤에 숨겨진 뜨거운 동지애였을 겁니다. 사람답게 할 일을 했다는 그 한마디가 2년간의 모든 원망과 죄책감을 씻어주는 세례가 된 것이지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썩지 않습니다. 도순이는 죽기 전 며느리에게 그 귀한 진리를 몸소 가르치고 떠난 것입니다. 이순재 선생님, 이제 우리는 삶의 고통이 인간을 어떻게 빚어내는지에 대한 더 깊은 담론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송도순 씨가 며느리에게 했던 말, 발효와 썩는 것은 한 끗 차이라는 표현은 인생의 황혼에 선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누군가는 고난을 겪으며 더 향기로운 사람이 되지만 누군가는 원망과 증오로 속이 문드러져 버리기도 하지요. 선생님께서도 평생 수많은 인간 군상을 연기하시며 이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셨을 텐데 무엇이 한 인간을 썩지 않게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결국 수용의 태도입니다. 동건 씨, 내게 닥친 이 비극이 왜 하필 나인가? 라고 묻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혼은 썩어 들어갑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인간의 숙명이구나,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발효가 시작되지요. 도순이가 9년간 시아버지를 모시며 겪었던 그 비참한 순간들이 그녀를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호탕하고 지혜로운 성으로 만든 촉매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 만약 그녀가 그 시간을 원망으로만 채웠다면 우리는 그토록 생동감 넘치는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거예요. 며느리 최자연 씨에게 발효됐다고 말해준 것도
그녀가 아버지를 간병하며 느꼈던 그 지독한 짜증과 포악함조차 인간이 어른이 되어가는 필연적인 과정임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성인이 되기 위해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추함을 발견하고 그것과 화해하기 위해 고통을 겪는 것이니까요. 내 안에 추함을 발견하고 화해한다는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사실 최자연 씨는 간병 도중 주변의 칭찬에 냉소적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바닥을 보았다고 고백했지요. 하지만 송도순 씨는 그런 며느리에게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을 사람답게 한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우리 사회는 효자, 효녀라는 프레임으로 개인의 고통을 너무 쉽게 미화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지옥 같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숭고한 찬사가 아니라 네가 지금 괴로운 건 당연하다라는 솔직한 인정이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숭고한 찬사는 박수치는 구경꾼들의 몫일 뿐 당사자에겐 오히려 족쇄가 됩니다. 도순이는 그 족쇄를 풀어준 사람입니다. 나도 시아버지 똥 닦으며 욕했고 나도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니 비로소 사람이 보이더라라는 그 날것의 진실을 건넨 것이지요. 저도 60년 넘게 연기를 하며 때로는 대중의 찬사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지켜준 거는 화려한 무대 조명이 아니라 분장실 구석에서 동료들과 나누던 아주 사소하고도 치졸한 농담들이었습니다. 인간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나의 찌질함을 알아주는 동지 한 명 덕분에 버티는 존재니까요. 도순이와 며느리 최자연 씨는 단순한 고부 관계를 넘어 삶의 밑바닥을 함께 공유한 전우였습니다. 며느리가 병원 구내식당에서 지친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다는 대목을 보십시오.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확인, 그 평범한 진리가 우리를 발효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송도순 씨가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고 한 것은 그 발효의 과정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서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상은 그녀를 독재자 김일성이라 불렀지만 며느리에게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준 유일한 의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선생님, 나이가 들수록 발효되기보다 썩어가기 쉬운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외로움은 깊어지고 몸은 아파오는데 자식들은 멀어질 때 우리 노년들이 썩지 않고 향기로운 술로 남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욕심을 내려놓고 침묵을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순이가 마지막 10일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을 저는 신이 그녀에게 주신 마지막 발효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수백 수천 명의 목소리를 내며 소란스럽게 살았으니 이제는 오롯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며 고요하게 정리할 시간을 주신 것이지요. 우리 노인들이 썩는 이유는 자꾸만 대접받으려 하고 자식들에게 내 공로를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순이는 반대였습니다. 자신이 해온 고통을 며느리에게 전가하지 않으려 했고 오히려 며느리의 노고를 돈과 마음으로 보상하려 했습니다. 주는 사람이 되면 썩지 않습니다. 내 경험을 지혜로 나누어주고 내 재산을 사랑으로 내어줄 때 그 영혼은 비로소 맑아지는 법이지요. 며느리 최자연 씨가 시어머니의 부고를 접하며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아마 20억 원이 아니라 자신을 안아주며 고생했다 말해주던 그 따뜻하고도 거친 손길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발효된 인생이 남기는 향기입니다. 이순재 선생님, 이제 대중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송도순 씨의 유산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서울 강남의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포함한 전 재산을 두 아들이 아닌 며느리 최자연 씨에게 주겠다고 공언했던 그 결정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들들이 상속권이 있지만 그녀는 방송에서까지 일을 확실히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단순히 며느리가 예뻐서 내린 결정일까요?
아니면 평생 일하느라 가정을 비웠던 엄마로서 그리고 아들들을 버석버석하게 키운 것에 대한 일종의 처절한 속죄이자 대안적인 선택이었을까요? 동건 씨, 그것은 속죄이자 가장 고도의 지혜가 담긴 가문의 질서 정의였습니다. 도순이는 평생 밖에서 목소리를 팔아 가문의 명성을 세웠지만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아들들이 자신을 김일성이라 부르며 명령에 복종하게 만든 건 사실 소통에 실패한 어머니의 궁여지책이었지요. 그 딱딱하게 굳어버린 가족 관계 속에 온기를 불어넣은 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였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달려와 시어머니의 황당한 심부름을 다 받아주고 개 2마리를 냉장고에 넣으러 왕복 4시간을 달려온 그 며느리 말입니다. 도순이는 깨달은 겁니다. 이 집안을 실질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기둥은 내 아들들이 아니라 바로 저 며느리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전 재산을 며느리에게 준다는 것은 아들들에게 보내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하지 못한 효도를 저 아이가 대신했으니 이 집의 안주인은 이제 며느리다라는 권위의 위임이지요. 한국의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경제적 주도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자신의 평생 공로를 며느리에게 상속하겠다는 아주 혁명적인 선언인 겁니다. 혁명적인 선언이라는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사실 많은 노년층 시청자분들은 이 대목에서 대리 만족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들의 입장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송도순 씨는 아들들은 버석버석하지만 며느리는 희한하게 통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우리 세대 부모들에게 아들은 자부심이지만 며느리는 안식처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자신의 9년 간병 경험을 며느리와 공유하며 쌓인 그 유대감은 혈연보다 진한 인간적 연대였을 텐데 선생님께서도 혹시 가족 내에서 혈연보다 더 깊은 믿음을 주는 누군가를 만난 적이 있으신지요? 혈연은 운명이지만 연대는 선택입니다. 도순이와 며느리는 고통을 선택적으로 공유하며 동지가 된 사이입니다. 저 역시 아들, 딸 키워봤지만 정작 제가 아플 때 제 곁을 지키며 대소변을 받아줄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제 아내이거나 혹은 제 곁을 지켜준 오랜 동료일 거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도순이가 며느리에게 다이아 반지를 사달라고 떼를 쓰고 무집값을 더 청구해도 허허 웃어준 건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만은 가면을 벗은 인간 송도순으로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들 앞에서는 김일성이어야 했지만은 며느리 앞에서는 응석바디 할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자유를 준 대가가 전 재산이라면은 그녀에게는 전혀 아깝지 않은 거래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20억 원이라는 액수에 집중하지만 도순이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며느리가 이 집안에서 기죽지 않고 떳떳하게 주인 노릇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들에 대한 미안함을 넘어서 며느리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존경의 표시라는 말씀이 마음을 울립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언장이 완벽하지 않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도순 씨가 공개적으로 이를 밝힌 것은 며느리에게 심리적 유산을 먼저 상속한 것이라 봅니다. 선생님, 사실 우리 세대는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송도순 씨처럼 가장 고생한 사람에게 가장 많은 것을 준다는 이 합리적이고도 따뜻한 원칙이 노년의 상속 문화에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고 보십니까? 피보다 진한 건 눈물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내 병든 몸을 닦아주고 내 외로운 전화를 받아준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정의로운 상속이지요. 도순이는 며느리 최자연 씨가
자신의 친정아버지를 간병하며 포악해졌던 그 영혼의 상처까지도 이 재산으로 치유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너의 젊음을 우리 가문과 네 아버지를 위해 바쳤으니 이제는 이 돈으로 네 인생을 살라는 해방선언 말입니다. 저도 이 방송을 보며 제 사후의 정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받는 유산이 아니라 누군가의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유산 분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요. 송도순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목소리의 마술사답게 우리 사회에 아주 묵직하고도 선명한 울림을 남기고 갔습니다. 돈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역사가 되는 법이니까요. 며느리 최자연 씨는 이제 그 돈을 쓸 때마다 시어머니의 호통 소리가 아니라 고생했다 잘했다라고 토닥여 주던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순재 선생님, 이제 우리는 며느리 최자연 씨가 보여준 그 소소하지만 위대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김포에서 잠실까지 왕복 4시간, 그 막히는 길을 뚫고 물 몇 병을 갖다 주러 오고 생강화 무즙을 6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배달했던 그 행위들 말입니다. 사실 돈으로 따지면 몇천 원, 몇만 원에 불과한 것들이지만 그것을 위해 바친 15년의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반복적인 헌신이 가능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빚을 갚겠다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동건 씨, 그것은 사랑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일종의 수행이었습니다. 며느리 최자연 씨가 스스로에게 5만 원씩 빚을 청구하며 장부를 적었다는 대목은 참으로 기발하면서도 슬픈 자구책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경제적 도움을 갚기 위해 몸으로 때우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 속에는 시어머니의 그 서슬 퍼런 독재를 견뎌내기 위한 자신만의 방어막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물병 하나를 들고 왕복 4시간을 달릴 때 그녀가 정말 빚을 생각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어쩌면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미리 만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을 전해주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한바탕 듣고 돌아오는 그 길에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이 집안의 일원임을 그리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받았을 겁니다. 인간은 때때로 무의미해 보이는 반복적인 고생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곤 하니까요. 존재 가치의 증명이라는 말씀이 깊이 다가옵니다. 특히나 송도순 씨가 시장에서 사온 개 2마리를 무서워서 냉장고에 못 넣겠다고 며느리를 부른 일화는 정말이지 백미입니다. 며느리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그 먼 길을 달려와 개를 넣어주고 다시 돌아갔지요. 이 장면을 보며 누군가는 고부 갈등의 극치라고 하겠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리광을 부리고 받아주는 아주 독특한 소통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도 아내분이나 자녀분들에게 가끔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며 관심을 끌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허허, 동건 씨, 나이가 들면 아이가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가끔은 아내에게 별것 아닌 일로 투정을 부리거나 괜히 텔레비전 리모컨이 안 된다며 옆으로 부르곤 합니다. 리모컨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내의 손길이 한 번 더 닿길 바라는 것이죠. 도순이의 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성우 송도순이 정말 개 2마리가 무서웠겠습니까? 그녀는 그저 며느리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이만큼 나약해졌으니 네가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는 가장 서툰 형태의 구조 신호였던 것이지요. 며느리 최자연 씨는 그 신호를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기보다 웃으며 그 노예 생활을 자처한 것이지요. 15년간 주1 회방문을 거르지 않았다는 건 며느리 역시 그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시어머니의 독재에 순응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보다 더 숭고한 소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결핍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짝꿍이었군요. 송도순 씨는 며느리에게 다이아 반지를 당당하게 요구했고 며느리는 기꺼이 그것을 사주었습니다. 보통의 고부관계라면 큰 싸움이 날 일이지만 이들에게는 그것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선생님, 사실 우리 세대는 사랑한다는 표현에 너무 인색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요구들로 사랑을 대신하곤 하는데 이런 소통 방식이 남겨진 이들에게는 훗날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요? 혹시 뒤늦은 후회가 되지는 않을까요? 후회보다는 그리움의 농도가 짙어지겠죠. 며느리는 이제 마트에 가서 물병을 볼 때마다 혹은 냉장고를 열 때마다 시어머니의 그 억지스러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릴 겁니다. 자연아 물 떨어졌다. 개 좀 넣어줘라 하는 그 소리들이 사실은 자연아 고맙다. 너 없으면 못 살겠다는 말이었음을 이제는 온전히 이해하게 될 테니까요. 도순이는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주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그 서툰 사랑을 공식화했습니다. 며느리 최자연 씨가 아버지를 보낼 때 시어머니의 조언 덕분에 버텼듯이 이제 시어머니를 보낸 뒤에는 그 15년간의 황당한 추억들이 그녀를 지탱해주는 웃음의 원천이 될 겁니다. 사랑은 꼭 고상한 언어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복 4시간의 운전대 위에 고인 땀방울과 냉장고 속에 개 2마리 같은 그 엉뚱한 순간들이 모여 영원히 썩지 않는 기억의 발효를 만들어내는 법이니까요. 우리 세대의 서툰 사랑도 그렇게 누군가의 가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순재 선생님, 이제 이야기는 송도순 씨가 남긴 진짜 유산에 대해 정리해 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20억 원이라는 재산에 주목하지만 정작 며느리 최자연 씨가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것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등불이 되어 주었던 그 지혜로운 조언들과 따뜻한 인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버지를 간병하며 미쳐가던 며느리에게 잘했다, 숙성됐다, 사람답게 할 일을 했다고 말해주던 그 음성 말입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글자로 적힌 유언장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 마음의 상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건 씨, 글자로 적힌 유언장은 법정에 갈 때나 필요하지만 마음으로 받은 유언장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나를 붙들어주는 닻이 됩니다. 도순이가 며느리에게 준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효라는 굴레에 갇혀 자신을 원망하던 며느리에게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라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겪는 발효의 과정이라고 축복해 준 것이지요. 이것은 9년간 시아버지를 모시며 스스로의 영혼을 깎아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신적인 위로입니다. 저 역시 60년 연기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상패가 아니라 어느 원로 선배님이 제 손을 잡으며 이순재 자네 참 잘 버텼네 라고 해주셨던 그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지금까지 무대 위에 서 있게 만들었죠. 며느리 최자연 씨에게 송도순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정당화해주고 치유해준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유산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증인이라는 말씀이 참으로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송도순 씨는 며느리의 헌신을 세상에 알리고 전 재산을 주겠다고 공언함으로써 며느리의 15년 세월에 가치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간병이나 가사노동은 무급의 당연한 희생으로 치부되기 일쑤인데 그녀는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사실 송도순 씨 자신도 친정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옷을 빠는 것을 보며 느꼈던 그 지독한 미안함을 평생 품고 살았지요. 어쩌면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준 것은 자신의 친정 어머니에게 다하지 못한 그 빚을 며느리에게 대신 갚은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도순이의 가슴 속엔 늘 그 노란색, 연두색 추리닝을 빨던 친정어머니의 거친 손마디가 박혀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산 옷을 버려야 했던 그 비참함을 친정어머니가 사랑으로 덮어주었을 때 그녀는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나도 내 며느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며느리가 친정아버지를 위해 술을 끊고 전화벨 소리에 떨 때 도순이는 자신의 친정어머니가 되어 며느리를 안아준 것입니다. 전 재산이라는 것은 그 거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세속적이면서도 확실한 수단이었을 뿐이지요. 우리 세대의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겁니다. 돈만 주는 것은 상속이지만 그 돈에 담긴 고생에 대한 인정과 사랑을 함께 주는 것은 전수입니다. 도순이는 자신의 인생 철학과 인간에 대한 예우를 며느리에게 전수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송도순 씨가 마지막 10일간의 혼수 상태를 거쳐 한 해의 마지막 날에 떠난 것이 마치 자신의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홀가분하게 떠난 뒷모습처럼 느껴집니다. 그녀가 떠난 뒤 남겨진 아들들과 며느리는 이제 그 전 재산이라는 유산을 놓고 갈등하기보다 어머니가 남긴 그 뜨거운 인정의 무게를 먼저 되새기게 되겠지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송도순 씨처럼 평생을 뜨겁게 살고 고요하게 떠나고 싶은 우리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그러기에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며 마음은 늘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도순이는 그 세 가지를 완벽하게 실천하고 갔습니다. 며느리의 고통 앞에서는 입을 닫아 비난하지 않았고 재산에 대해서는 주머니를 열어 공정하게 베풀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고요하게 정리했지요. 우리는 흔히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기억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송도순 씨는 이제 톰과 제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준 가장 지혜로운 시어머니로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발효될 것입니다. 역시 언젠가 올 그날에 제 후손들에게 너희 덕분에 참 따뜻했다는 마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오늘 도순이의 이야기를 나누며 제 인생의 남은 갈래길도 조금은 선명해진 기분이 드네요. 고마워요, 동월 씨.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줘서. 이순재 선생님, 이제 어느덧 1시간을 훌쩍 넘겨 우리의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 성우 송도순 씨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지독하리만큼 아름다운 고부간의 사랑과 인생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늘 대화를 나누시며 가슴 속에 가장 깊이 남은 단 하나의 단어나 이미지가 있으신지요? 수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삶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동건 씨, 제 가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발효라는 단어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9년의 간병과 15년의 헌신, 그리고 마지막 10일의 침묵. 이 모든 시간이 송도순이라는 한 인간을 얼마나 향기로운 술로 빚어냈는지를 생각하면 경외의 심마저 듭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더러운 추리닝처럼 내던져지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김일성처럼 소리 지르며 군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난 뒤에 남는 것은 결국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눈망울과 나를 지탱해 주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뿐입니다. 도순이는 전 재산을 내놓으며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발효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남은 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그 끝에 이르렀을 때 참 잘 살았다라고 웃으며
작별 인사를 건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수많은 어르신과 후배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가르침이 될 것 같습니다. 삶은 결국 무언가를 남기는 과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비워내며 진실에 가까워지는 여정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선생님, 오늘 긴 시간 동안 깊은 속내를 나누어 주시고 송도순 씨를 대신해 우리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대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평안을 온 마음 다해 기원하겠습니다. 저 역시 감사합니다. 동건 씨와 이렇게 마주 앉아 옛 동료의 이야기를 나누니 마치 도순이가 옆에서 까르르 웃으며 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고도 짧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더 잡아주십시오. 고맙다는 말은 아끼지 말고 서운한 말은 침묵 속에 발효시키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전 재산입니다. 그동안 이순재의 서툰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이제 저도 무대 뒤로 돌아가 제 몫의 발효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대의 큰 어른 이순재 선생님과 함께한 그 시절, 그 스타였습니다. 송도순 씨가 남긴 목소리는 멈췄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의 지혜는 며느리 최자연 씨를 통해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단한 일상의 작은 숨구멍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 썩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신 발효의 의미를 꼭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빛나는 스타들의 깊은 속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